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바네크부터 몇몇 개 이제 기관 투자가가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그레이스케일 DCG의 자회사도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외에 몇몇 개 코인들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서부터 이제 계속 그 로드맵대로 그래스케 자산운용사는 진행을 해왔는데 그 결과값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 아마 시세창에 미리 반영이 돼서 슬슬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제가 이제 저는 계속 강조를 해 왔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관되게 가격이 오르건 악재 뉴스가 있건 누가 뭐라고 떠들건 그래서 끝까지 잘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결과값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가져가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엄청 좋은 호재거리 뉴스라 이제 앞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스냅샷이 이 루나 클래식 있었던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월 26일 날 10회차 루나 지급한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각 거래소에서 스냅샷이 진행됐던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받으셨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실제로 이 코인의 가치가 없거나 만약에 어떤 존재에 관해서 막 좀 그렇다면은 특히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내에서 인큐베이터 상 안에서 이것을 보호한다? 아니 보관한다? 어떤 여러 가지 차원 면에서 이미 삭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주기적으로 이거를 지급을 해준다거나 언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코인에 관해서 투자를 제가 종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코인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뉴스도 사실 하나의 시그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코인 시장 돌아가는 거에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엔진 코인을 제가 언급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텐데 10월 10일 날인가 이때 원화마켓 거래 지원 종료한다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루나 클래식에 관한 얘기랑 엔진 코인에 관한 얘기 이 흐름을 가만히 보요. 엔진 코인은 제 기준에 제 시선에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과연 업비트는 왜 이거를 원화마켓에서 상패를 시킬까? 근데 왜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를 했었을까? 근데 이 시선을 제 개인적 시선 말고 바이낸스 시선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를 하면 그게 개인의 어떤 그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그 시선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8월 18일 날인가? 지금서부터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 10월 달이니까 한 두 달여간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죠. 이때 바이낸스 재팬 오픈하고 나서 바이낸스 재팬에 두 개의 페어에 이게 들어가요. 엔진 코인도 두 개의 스팟하고 커버트 여기 두 쪽에 들어갑니다. 두 군데 한 군데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은 되게 보수적인 곳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때 32개 코인 스팟 마켓에 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가지고 일본에 바이낸스가 입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코인을 가져간 거지. 만약에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오픈인데 그것도 되게 보수적인 국가에서 바이낸스가 과연 이거를 왜 리스팅 시켰을까? 그래서 기준점을 잡으실 때는 업비트의 기준점을 잡으시기보다는 차라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에
좀 기준점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만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로 전체를 판단할 순 없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대충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이낸스는 자 사이버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대만 법 집행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공청회를 열었고 이후에 규제안이 나왔어요. 디테일하게 5가지인가? 네, 5가지 규제안이 대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아시나요? 대만에서 자 여기 타이완이죠. 타이완에서 공청회를 여는데 여기 2개의 거래소가 참가를 합니다. 하나의 거래소는 첫 번째가 이때 바이낸스였어요. 네, 두 번째는 빗비넥스였습니다. 빗비넥스였어요.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빗비넥스는 USDT를 찍어낸 곳입니다. 네, 여기는 홍콩을 기반으로 하고 홍콩과 이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고 바이낸스는 글로벌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면에는 중국색이 사실 되게 짙어요. 인터내셔널이라고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왜 여기 대만의 공청회 가상자산 공청회에 들어갔었을까?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대만은 알리페이랑 위챗페이가 되게 오래전부터 2017년 이전서부터 알리페이랑 위챗페이가 결제 시장에 운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이거를 보고 전쟁 프레임을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해서 이거를 믿어야 될지. 저는 이런 걸 좀 여러 가지를 맞춰서 매칭을 시켜보니까 이 그림이 그리더라고요. 저는 전쟁이 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막 그러면서 지금 막 갈등에 관한 그런 거를 확대시키고 막 조장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 안 나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뭐 이 기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관해서 그렇게 막 우호적이지는 않나요. 자,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편파적이다. 무슨 또 저한테 뭐 조선족이다. 뭐 막 이렇게 그럴 때 저는 그냥 객관적인 흐름을 그냥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결과값을 봐라. 누구 말이 마저 들어가는지. 예.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99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국내에서 애널리스트나 경제학자 막 이런 아니 공중파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GDP, GNP 뭐 근데 저는 OECD에서도 아마 이게 GDP 예상치가 발표가 됐을 텐데 내년도 거. 예. 이 IMF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었고 그런 걸 다 매칭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큰 굵직한 방향성은 판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동아시아가 저는 이제 주축이 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비트겟도 PYUSD를 받아들입니다. PYUSD는 아시겠지만 페이팔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서방 세계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면 USDC인데 PYUSD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보편적이고 이미 제도권 수용되어 있는 페이팔이기 때문에 근데 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이 비트겟이 PYUSD를 받아들였을까? 이미 이 사람들은 뉴스 몇 개를 가지고 우리한테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동아시아가 주축이 될 거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계속 언급을 드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이낸스가 망해야 코인 시장 상승장이 온다. 자, 그 결과값은 나오고 제미니 인도 기술개발센터에 2,400만 달러 투입. 인도 시장이 만약에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제미니 거래소가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겠죠. 괜찮은 뉴스와 이상한 뉴스와 잘 필터링해서 기준을 잘 잡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엉뚱한 뉴스,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 하는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예. 그러다 보면 이상한 기사가 사라지고 아마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걸 보고 대중들은 또 반응을 할 거고, 예. 자, 재미니 거래소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26일 고양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추진 거래소에 1만 391명의 자료를 요청했다. 가상자산을 점진적으로 계속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 내년에 두 번의 선거가 있죠. 선거의 공약에 아니면 그 후보자들의 자산군에 과연 가상자산이 리스트업 돼서 그게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순간이 만약에 나온다면 진짜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홍콩 입법회 재정위원회 10월 9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 논의 점진적으로 동아시아 뭐 홍콩이나 싱가폴 이런 데는 뭐 대만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규제안을 디테일하게 하나둘씩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SEC를 앞에다 세워가지고 계속 교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SEC 게리 겐슬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어진 대본에 따라서 주어진 각본에 따라서 그냥 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욕을 되게 많이 먹지만. 그러니까 어쩔 때는 누군가가 악역을 맡아야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되게 욕을 하겠지만 이분을 욕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는 파일코인 얘기인데 컨세시스 파일코인 개발사 파트너십 여기 뭐 이더리움 재단이죠 한마디로 이더리움 재단 뭐 예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미 ETH 그리고 파이라고 지캐시죠. 자 지캐시 이거 다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파트너십을 맺는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그 중간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여기 이것도 하나 이제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인도 대 영국 대 프랑스 GDP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력 순위죠. 근데 2020년이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느 순간에 영국하고 프랑스를 인도가 치고 앞장섭니다.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이러지 않았었어요.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브릭스가 G7이 우위가 될까요? 브릭스가 우위가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프레임은 중국에서도 중국 1대1로에 관해서 이거 뭐 망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 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제학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가장 최근 뉴스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향후에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1대1로에 관해서 프로젝트를 한 게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분법 논리를 해서 행할 필요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나 팀 쿡 같은 사람은 이분법 논리를 적용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그 시선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왜 대중들은 이분법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할까? 그리고 왜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까? 왜 그분들은 그런 거대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지 못했었을까?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내가 미디어 위에 서서 주도권을 잡고 주체적인 삶을 살 건지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거기에 동화돼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미디어에서
이 일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가장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득 수준도 높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기준점을 잡으실 때 미디어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IMF, OECD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폭넓게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탈달러와의 확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도는 참고로 브릭스 국가 중에 대표적인 선두권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은 달러화를 배제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외에도 대부분의 브릭스 내에 있는 국가, 아니면 최근에 브릭스에 진입하려는 국가들은 탈달러화를 동조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미디어상에 막 이렇게 부각돼서 부상해서 나오진 않지만, 예. 탈달러화가 진행되면 가상자산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예. 자,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거기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